검역 탐지견으로 최근에 많은 체세포 복제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역 탐지 복제견, 동물 실험을 하겠다며 서울대학교에서 데려갔다 몇 달 만에 돌아왔는데 처참한 몰골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유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움푹 패인 허리,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허겁지겁 사료를 먹어 치우더니 코피를 쏟기도 합니다. 낮은 돌턱도 오르지 못하고 생식기는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습니다. 이 개는 국내 동물복제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님이 2012년 탄생시킨 메이라는 복제견입니다. 비글 품종의 메이는 5년 넘게 농축산물 검역 탐지견으로 활약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서울대 이 교수팀이 동물 실험을 하겠다며 메이를 데려간 뒤 8달 만인 11월 이런 몰골로 돌려보낸 겁니다. 목줄에 묶인 채 러닝머신을 쉼없이 뛰는 복제견. 힘에 붙이는지 뒤로 밀려났다가도 이내 다시 끌려옵니다. 또 다른 복제견 동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이 교수팀이 운동 후 심박수 변화 실험을 시작한 후 이상 증세를 보였고 급기야 지난해 10월엔 심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어제도 끊겼어요. 내가 거의 막 중간에 뒤집혀서 막 부작을 해서 왔기 때문에 혹시 뭐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마약 성분의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이병천 교수팀의 메이의 실험 계획서입니다. 번식학 및 생리학적 정상성 분석 실험, 여러 차례 정자를 채취하고 교배를 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복제견 동이는 오전엔 러닝머신을 뛰고 오후에는 검역 일을 하는 일정을 소화해왔습니다. 이 교수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묵묵부답. 메이라는 개가 검역본부에 맡겨졌을 때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았던 걸로 아는데 걔가 지금 자연사를 한 건가요? 서울대는 동물 실험을 위해 검역본부에서 데려간 복제견 3마리 가운데 1마리는 죽었고 나머지 2마리에 대해서 여전히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마음구석이 된 가온이. 야, 너 취향 참 독특하다. 가온아 이거 안 맞겠다. 가온아 우리 어야 나갈까? 어야 한번 나가볼까? 이거 끌려 나올 거야. 아, 온종일 꿈쩍 않는 가온이와 산책을 나가려나 본데요. 목줄이 너무 낯설을 것 같아. 산책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강아지들이죠. 가온아 이거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실험실에서 지내온 가온이는 산책줄도 난생 처음. 그래서일까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듯 발걸음 떼기를 거부합니다. 가온아 저기 가보자. 있자. 들어가. 가온아 싫어. 괜찮아. 가온아 나와. 많이 좋아하는데요? 싫다는데요? 어떻게? 알았어. 병원에선 얌전하더니 정작 신이 나서 해야 할 산책을 힘겨워하네요. 서로 난리치죠. 지난 5년간 실험실이 전부였던 가온이에겐 세상 모든 것들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좋아. 그래도 막상 밖에 나오니 가온이 기분이 괜찮아 보이죠? 가온이에요. 만져봐도 돼요? 강아지가 더 무서워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자 또다시 얼음이 되어버리는 가온이. 안 물어. 근데 너희들을 더 무서워해. 강아지가. 가온이 마음도 몰라주고 아이들이 적극적인데요. 이럴 땐 크게 한번 짖으면 될 텐데 가온이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무섭대. 너 거기다 해서 도망간다. 결국 후다닥 자리를 피하고 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엄청 떨어져 있는 애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조금 겁이 나는 존재로 지금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그냥 실험실 안에서 매번 얼마나 못하게 했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습관, 이렇게 몸에 배서 그런가.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른다는 이유로 평생 실험견으로 희생해온 비글 가온이. 이제라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이쯤 되면 등장하시는 분이죠. 오늘도 강영욱 훈련사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문 열고 가도 돼요? 네, 문 열고 또 나가주세요. 아이고, 비글비글하네. 가온이가 처음 구조됐던 동물구조협회를 가장 먼저 찾은 강 훈련사. 왜? 통역 아저씨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멋쟁이신데요. 와, 강아지가 지금 몇 마리예요? 지금 한 40여 마리 정도 됩니다. 40여 마리? 네. 아니, 애들이 너무 제봐. 네. 완전 비글비글 하는데. 비글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비글비글. 아니, 그러면 이 안에도 실험견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8마리. 아니, 너무 다 잘 놀고, 너무 다 행복해 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적응을 좀 못하다가. 아닌가? 이들 중에서도 특히 세심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실험 비글들. 그러니까 실험 비글에서는 특징이 있게 저를 따라다니지는 않아요. 다 다른 애들 따라오는데 찾으러 가야 돼요. 이곳엔 가온이와 함께 구조된 실험 비글들이 가정 입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되게 따뜻하네. 얘가 가온이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같은 실험 비글이에요. 이름이 소름인데요. 그다음 얘가 한이라는 애예요. 사실 강 훈련사가 가온이를 만나기 전에 이곳을 먼저 찾은 이유가 있다는데요. 예전에 이런 실험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요. 네, 안타깝다라고는 들었는데 사실 많이 외면했던 게 사실이에요. 힘든 얘기니까. 그래서 쑥스럽지만 잘 몰라요, 제가. 실험견이 어떤지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번 실험비글에서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험 비글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대표님은 강 훈련사에게 영상 자료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진 강 훈련사. 지금 실험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약을 강제로 지금 모여오시는 분을 잡고 조금 진지하면서 선생님과 이제 실험하는 동안 죽을 때까지 가 있는 거죠. The reason the beagles are used is because they won't bite an animal who's 너무 잔인하죠. 또 다른 영상은 미국의 한 유명한 의과 대학에서 동물 실험을 하는 모습인데요. 참혹한 모습을 한 비글 한 마리. 대체 무엇을 위한 실험이기에 이토록 많은 피를 흘려야 했을까요? These dogs were killed for this little sample of their jawbone. 그렇게 턱뼈 샘플을 선사해준 비글은 곧장 쓰레기로 처리됩니다. 온순하고 착한 비글의 장점은 동물 실험체로 쓰는 안타까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평생 실험대 위에서 애정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살다가 결국 안락사를 당하는 수많은 비글들. 그들의 현실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너무 슬퍼요. 아니 왜 그들의 끝이 안락사거나 또 다른 실험의 어떤 대상자가 된다라는 게 너무나 슬프네요. 오늘 제가 화장을 하고 왔는데 쑥스럽네요. 어쩌면 제가 지금 갖추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상생활 속에 쓰여있는 거의 대부분들이 이런 실험을 통해 얻어졌던 거일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시에 같이 고민이 되네요. 저희가 바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 실험을 반대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못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어떻게 하면은 실험 동물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동물 실험을 줄이기 위한 시민과 기업들의 노력이 뜨겁습니다. 대체 실험 개발에서부터 동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과 대안이 등장하고 최근에는 실험이 끝난 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법적 절차까지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실험 동물에 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동물 실험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나 주무관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게 반드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라는 심의기관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고 모르니까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유기견이나 불법 번식장의 개들로 동물 실험을 해온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번식장은 사무 등록이 없으면 불법인데요. 번식장 지금 사업자 등록된 데가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우리의 경우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그리고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힘을 들었다 그러면 건강한 개체가 새로운 세상에 나와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마 우리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실험실에서 어렵게 구조된 후에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양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인간을 위해 희생했던 이 친구들에게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줄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가 딱 시험범위죠, 여러분. 오늘 배우는 부분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우리 한번 집중을 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아까 그 영상 앞에 영상 보셨죠?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동물 실험이 반드시 필요할까? 응? 그렇다면 동물에게도 도덕적 지위가 있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동물이 우리 인간에 비해서 도덕적 지위가 있는지,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가 있는지, 혹은 인간과 동일하지 않은 그 인간이 목적이고 동물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인간의 그 이익 향상을 위해서,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동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흥미로워요. 내용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에 여러분 그 영상에서 봤듯이 여러분, 우리 동물 실험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동물 실험. 동물 실험은 인간의 과학적 목적을 위해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생물학 분야, 뭐 의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생물학 분야에서 동물을 해부해가지고 여러분 생체 유전적 특징을 연구를 하기도 하고, 의학 분야에서 동물 실험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되죠, 여러분. 약을 개발하거나 뭐 치료법을 개발하거나 할 때 여러분 동물에게 그 치료법이나 약품을 적용을 해서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을 한다든지, 그쵸? 이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 그죠? 임상실험을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 이 동물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었으면 인간에게도 그럴 거야, 라는, 그죠? 그래서 인간한테 실험을 하기 이전에 동물한테 먼저 해서 확인을 한 후, 그 다음에 뭐 인간에게 실험을, 임상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죠? 또한 동물 실험은 뭐 농약, 화장품 만들 때도 여러분 그 피부에, 그지? 이게, 이 화장품이 부작용이 없는지, 뭐, 그지? 뭐 그런 식으로 살펴볼 때 여러분 그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 실험을 하게 돼요. 그죠?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 과정에서 여러분 동물이 굉장히 고통받죠. 그죠? 아까 우리 그 서울대 그 실험 거기에서 봤죠. 그 영상에 보시면 여러분 동물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그죠? 심지어 암세포를 주입받기도 하고, 여러분, 생체 해부를 당하거나, 그리고 그 실험 끝난 후에는 안락사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렇다고 보면 돼요. 동물 실험 이후에는 대부분이 이제 안락사의 길을 걷게 된대요, 여러분. 그죠? 이러면서 동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동물 실험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당연히 이런 순서로 가지게 되죠. 우리가 이 동물 실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지? 그 동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동물 실험 진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죠? 근데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동물 실험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그 논거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그 핵심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펼칠 수 있는 그 논거로 여러분 피터 싱어의 의견과 그쵸? 그 다음에 레건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입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 이번 시간에 중요한 과제이겠다. 그죠? 자,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동물 실험 덕분에 의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의약품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질병의 치료법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의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동물 실험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위해서는 여러분 생명 현상의 그리고 기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해부학적인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쵸 여러분 우리 생명과학 시간에 혹시 여러분 동물 그 뭐 개구리라든지 뭐 이런 거 해부해 봐십니까? 그 왜 하겠어요 여러분? 괜히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죠? 기본 생명 현상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동물 실험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여러분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하다. 라고 보는 찬성의 입장이 있고 여러분 반대하는 입장을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동물 실험이 앞의 내용은 이제 그 동물과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동물을 실험함으로써 인간에게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입장과 많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과 인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의 결과는 별개다. 동물 실험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건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 이런 예가 있었어요, 여러분. 탈리도마이드 요런 다른 임상 결과 사례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입덧 치료제로 개발이 됐었대요. 동물 실험을 거쳐서 여러분 이게 참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을 받고 이 약을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지만 여러분 이 약 탈리도마이드 약을 먹은 인간은 임산부는 기형아를 낳은 거죠. 동물한테는 굉장히 안전하고 기형으로 동물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인간에게는 여러분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서 기형아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인간 대상으로 하는 그 결과와 그치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동물 실험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인간이 가진 질병, 동물이 가진 질병, 이것이 여러분 공유하는 질병은 소수다. 인간만 가지는 질병이 있고 동물만 가지는 질병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그만큼 우리 지금 인간이 생각하는 만큼 유용하지 않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동물 실험 말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지? 인간의 세포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그지? 실험을 할 수도 있고,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데,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의 고통과 죽음을 생각할 때 이거는 그만큼 유용하지 않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떤지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이제 아마 27일에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하는 수업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자,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 동물 실험이 과연 꼭 필요한가라는 그런 윤리적 쟁점이 있었다면 또 하나의 윤리적 쟁점은 동물에게도 도덕적 지위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쟁점이란 단어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쟁점이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쟁점이라는 건 여러분 그 쟁자가 다툴 쟁이거든요. 다투다. 전쟁하다 할 때 그 쟁자예요. 다투다, 싸우는 거야. 그치? 그래서 논쟁하면 말로 다투는 거, 그치? 논쟁. 그래가지고 다툴 쟁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쟁점이라는 건 여러분, 서로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견, 그지? 다를 이자 써서 이견,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쟁점은 그래서 다른 이견을 가지고서 이 다투게 되는 이 쟁점, 그치? 그 논점, 응? 다른 논점, 달라서 다투게 되는, 논쟁을 하게 되는 그 논점, 쟁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다른가를 살펴보면 이 쟁점을 살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적 쟁점, 그러면 동물에게도 지위가 있는가? 쟁점이라는 건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는 사람이 있고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쟁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도덕적 지위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는 사람이 있고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 도덕적인 지위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래요. 기억해 둬야 돼요. 중요해요. 도덕적 지위가 있다,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는 것은 이 존재가 도덕적으로 고려할 대상인가? 그지?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그 존재에게 어떤 도덕적 의무를 갖는가? 그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라는 말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할 대상이다,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할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동물에게 우리 인간이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라는 입장을 여러분 동물 중심주의라고 하고, 그지?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고 보죠. 그렇죠?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은 여러분 정말 다르다. 동물은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언어를 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치? 여러 가지 능력에서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처럼 그런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이
인간 중심주의예요. 그죠?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 그래서 이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에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으로 뭐 베이컨, 데카르트, 아리스토텔레스, 뭐 칸트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 내용을 뒤에 환경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돼요. 지금 여기 부분은 거기에 그냥 맛보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번 계속 살펴봅시다. 여러분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동물은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인간에게 유용하다면 이용될 수 있다. 동물 실험의 결과가 인간에게 유용하다면 그 결과, 그 영향만을 고려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 중심주의는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 데카르트 뭐 해가지고 그 관점을 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요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과 동물 중심주의의 관점을 비교를 하고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군지, 동물 중심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사상가가 누군지, 그리고 그들의 견해, 그들은 어떤 논거를 통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동물 중심주의 관점에서는 아까 인간 중심주의랑 다른 관점이겠죠. 여러분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그래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자, 계속 이어서 살펴보시면 자,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서, 그지? 동물이 여러분, 다른 목적을 위해 희생되거나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인간을 위해서 이용되거나 희생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아서는 안 돼. 왜냐하면 동물도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 이라고 보는 것이 동물 중심주의죠, 여러분. 그죠? 자, 동물이 인간의 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해도 된다면, 그지?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 갓난아이. 여러분, 갓난아이는 이성이 부족해요. 그죠? 합리적 사고력, 판단력 부족해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중을 해주죠. 여러분, 어린 갓난아기한테 고통을 주는 거 굉장히 여러분 잔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장애인 차별하는 거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 잔인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그 어린아이 갓난아기보다는 우리 그 잘 훈련받은 강아지 애견들이 오히려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침팬지 그지? 뭐 이런 동물도 되게 똑똑해요. 오히려 갓난아이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다고 여러분, 이, 어린 아이에 비해서 이 동물이 더 똑똑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차별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지 않냐. 이런 관점인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동물 실험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를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논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어서 동물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싱어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나오는 레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싱어는 여러분 동물 해방론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동물을 모두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채식도 해야 된다. 공장식 사육.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돼지나 그치 소를 여러분 사육을 하는데 공장식으로 따닥따닥따닥 붙여놓고서 닭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닭. 여러분 치킨 좋아하죠? 그쵸? 닭이 여러분 굉장히 좁은 닭장에 그치? 닭장에 이렇게 공장식으로 사육이 되잖아. 그냥 거기서 운동도 못하고 계속 알 낳고 그러다가 있잖아요. 고기를 이제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다 동물을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싱어는 여러분 공리주의자입니다. 현대의 공리주의자예요. 현대의 공리주의자. 그치? 현대의 공리주의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싱어가 여러분 그 고통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겠죠. 공리주의자니까요. 그죠?
그래가지고 싱어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여러분 동물 중심주의는 인간과 동물 사이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동등하게 배려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싱어가 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공리주의 관점에서 여러분 공리주의에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그치?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동물이 느끼는 고통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런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동물을 해방해야 한다. 그치?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락, 즐거움과 고통을 느낀다. 그런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것이 있대요. 이 쾌고 감수 능력은 싱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쾌고 감수 능력은 즐거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고 동물은 이런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 그치? 인간도 이런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것들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싱어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싱어는 그럼 쾌고 감수 능력이 어디까지 가지고 있느냐, 쾌고 감수 능력을 이라고 했을 때 인간과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다. 식물은 못 느낀다고 봤어요. 싱어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쾌고 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그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의 이익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들에게 이익 관심, 이익에 대한 관심, 그지? 이익 관심이라고 했을 때 동물의 이익 관심과 인간의 이익 관심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지? 그래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해서요, 동등하게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뒤에 선생님이랑 프린트를 통해서 더 이야기할 거예요. 아유, 글씨 쓰기가 힘들어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여러분 생각 키우기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차별의 역사,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의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있잖아요. 불과 150년 전에는 노예제도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노예가 느끼는 고통을 무시했기 때문이야. 노예가 느끼는 고통과, 그지? 백인이 느끼는 고통의 차이가 있다고 본 거지. 그지? 아동 노동을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여성,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차별을 다 줬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 보살피자는 인종차별.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렇게 진화하고 있죠.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의식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동물에게 주는 고통을 괜찮다고 나중에도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지? 아무튼, 왜냐면 옛날에 150년 전에는 노예 제도가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 대해서도 우리의 관점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싱어를 계속 살펴봤는데요. 싱어의 아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과 쾌고 감수 능력을 살펴봤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종차별.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여러분 종이 달라요. 그쵸? 이렇게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다를 바 없다. 아까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 얘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에 따라서 인간종과 동물종을 차별하는 것을 종차별주의라고 하는데, 이 종차별주의에 어떻게 반대하고 있는 거지, 종차별주의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겠죠. 종차별주의에 반대한다. 종차별주의에 여러분 종차별주의를 비판한다라고 하면 우리 싱어에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제 레건 봅시다. 우리
동물의 그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 싱어와 레건 이렇게 두 명을 대표적으로 배우는데, 싱어 동물 해방론을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레건의 이런 입장을 동물 권리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그치? 동물 권리론. 자, 우리 싱어가 여러분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동물을 해방해야 되고 동물에도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레건은 의무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의무론의 관점에서 동물도 권리가 있다. 그렇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의무론의 그 관점에서 여러분 수단과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동물이 인간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물도 목적 그 자체이다. 그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러분. 동물도 지각과 감정을 지닌 존재. 그래서 레건도 여러분 동물은 쾌고감수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쵸?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쾌고감수 능력, 아까 싱어가 이야기했던 이 쾌고감수 능력에 플러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해서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야기한다면 삶의 주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삶의 주체. 이 삶의 주체. 아유, 글씨가 참.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삶의 주체. 이 삶의 주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인간이 여러분 지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욕구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죠. 그쵸? 영위해 가요. 그런데 동물도 레건이 봤을 때는 말이지, 그렇다는 거야. 어떻다는 거야?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물, 그러니까 이 레건은 사실 전 동물을 이야기한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 일부 포유류를 이야기해요, 포유류. 일부 포유류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해서, 그지? 지각이 있고, 감정도 있고, 믿음, 욕구 다 가지고 있다더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삶의 주체이고, 삶의 주체로서 동물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만한 그 자체로서의 내재적인 가치, 본래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동물이 여러분 삶의 주체로서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지닌다.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수단이 아니다. 그지? 내재적인 가치. 우리 인간중심주의에서는 말이죠. 이 내재적인 가치가 인간에게만 있다고 봐요. 그쵸? 그렇지만 레건이 봤을 때 이 내재적인 가치, 그리고 싱어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야. 내재적인 가치가 동물에게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인간은 동물을 도덕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논쟁이 말이죠.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죠? 이 인간의 무분별한 동물 실험에 대해서 너무 비도덕적인 거 아니야 하고 반성을 하고 돌이켜 볼 수 있게 했죠. 그렇지만 이것도 참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뒤에 환경윤리에서 이 동물중심주의를 좀 더 이제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일단은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는 이 정도를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 조금 더 내용을 구체화해서 인간중심주의에 더 구체화해서 살펴보고요. 동물중심주의도 한번 살펴보고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봅시다. 아까 동물 실험 봤죠, 여러분? 동물 실험이 여러분 의학 그리고 생명과학 이런 연구 과정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동물 실험이라고 하고요. 이 동물 실험에 찬성하는 입장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른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야. 동물 실험에 찬성하는 입장은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 그치? 인간의 도덕적 지위가 동물의 도덕적 지위랑 어떻게 같니?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데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어 라고 보는 관점이 이제 요런 찬성하는 입장이겠죠, 여러분. 인간과 동물은 여기에다가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지. 이 전제가 달라요. 우리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생물학적, 생리적으로 다르다라고 보는데 우리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유사하다고 봐. 그래서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여러분.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중요한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인간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이야. 그치? 유용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 그치? 라고 보는 입장이라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인간의 도덕적 지위와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지. 그치? 인간과 동물은 생리학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지 않아서 아까 이야기했죠. 탈리도마이드 부작용이 있었다. 여러분 탈리도마이드 입덧치료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동물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 부작용도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인간에 복용을 했더니 여러분 기형아가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인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랑 동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랑 이렇게 차이가 있네. 그치? 그래서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그럼 대체할 방안이 컴퓨터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 혹은 여러분 인간의 조직, 조직을 배양하고 세포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동물 권리 논쟁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논쟁의 핵심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동물 실험을 통해 이 동물 실험이 꼭 필요한가? 라는 논쟁과 그리고 동물이 도덕적 지위가 있는가?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 응? 지위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과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겠죠? 그죠? 동물은 여러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가?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가? 라는 말이 같은 말인 거야. 그치?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라고 본다면 여러분 동물 실험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라고 보면 동물 실험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여러분 도덕적 지위를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다. 도덕적 지위가 없다. 동물에게 어떻게 도덕적 지위가 있니? 인간의 도덕적 지위와 동물의 도덕적 지위는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인간 중심주의인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데카르트와 칸트를 볼 건데 여러분 데카르트는 동물 기계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동물은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해. 그래서 동물은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 동물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했을 때 동물이 비명을 지르잖아. 그치? 동물이 와 하고 비명을 지르잖아. 그럼 그건 뭐니라고 했을 때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동물은 기계에 불과해서 그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있죠? 기계가 여러분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끄륵끄륵끄륵 소리 내잖아. 기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소음 생기죠, 여러분? 그치? 그거랑 같다고 봤어요. 그 동물의 그 비명 소리는 기계 소음과 같다. 그렇게 본 사람이죠. 아무튼 그래서 동물에겐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고 했고요. 칸트는 여러분 우리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치?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가 없고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야 동물이. 그렇지만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인간의 품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밑에 쭉 봅시다. 칸트의 입장인데요, 여러분. 칸트의 입장은 중요해요. 꼭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물이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고 보거든. 그치? 동물은 자의식적이지 못하므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라고 봤죠. 그러면 목적은 뭔데요? 라고 했을 때 목적이라는 것은 인간이다. 그치?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인간을 위한 수단이다. 라고 동물을 바라봤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가 없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지만 우리는 인간에게 그치? 동물에 대해서 간접적인 의무를 가진대요. 그죠? 간접적인 의무를 가진대요. 왜냐하면 동물에 대해서 의무를 갖는 이유가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물 중심주의의 입장에서는 동물이 내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가진다라고 보는 게 동물 중심주의라면 우리 칸트는 말이죠. 동물에 대해서 말이지 동물이 도덕적 지위가 있거나 내재적인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재적인 가치는 없어.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밑에 보세요. 동물에게 친절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친절할 것이고 동물에게 잔인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잔인하게 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치? 동물한테 막 잔인하게 해. 그러면 그 품성이 말이지 인간에게도 다른 인간에게도 해롭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단 말이죠. 동물에게 잔혹하게 하는 경우에 인간에게도 잔혹하게 할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인간의 품성에 말이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인간에게 잔혹한 처우를 조장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인간 품성이 이런 식으로 잔인해지면 이게 동물에게만 그치지 않고 인간에게도 잔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동물에게 대해서 간접적인 의무가 있다고 본 거야. 직접적으로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인간에게 잘하기 위해서 그치? 동물에게도 잘해야 돼. 이렇게 보는 거지. 인간에게 잘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여러분 잔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동물에게도 잔인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인간을 하나 거쳐서 인간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거쳐서 가기 때문에 간접적인 의무라고 봐요. 그죠? 칸트는 이렇게 동물에 대해 간접적 의무를 이야기했다. 인간이 간접적 의무가 있다라고 보았다. 그치? 그렇지만 이것은 동물이 도덕적 지위나 그치? 내재적인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야.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치? 그래서가 아니라 도덕적 고려 받을 권리를 갖지 않는다.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지만 그렇지만 인간에 대한 의무 때문에 간접적인 의무가 있다.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 여러분 동물의 도덕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에 우리가 싱어와 레건을 봤죠. 싱어는 동물 해방론이었고 레건은 동물 권리론이었어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동물이 여러분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싱어는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이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둘의 이익이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동물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그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요 윗줄에 요 내용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에요. 그죠? 그 다음 인간종과 동물종이 달라서 동물종을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종차별주의에 반대한다. 그 다음 여러분 동물 권리론을 이야기한 레건은요. 포유류가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봐. 우리 레건은 말이죠. 그렇게
동물도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해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삶의 주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이 삶의 주체를 보면은 레건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쾌고 감수 능력은 싱어와 레건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만 봤을 때는 싱어인지 레건인지 사실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삶의 주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면 레건이고요. 그렇죠?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으면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봤는데 레건은 그 쾌고 감수 능력에 더불어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재적인 가치와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보는 거지, 여러분. 레건이 좀 더 조건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쾌고 감수 능력 플러스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를 따져서 인간은 그리고 동물은 삶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치? 이 1살 이상의 포유류 동물도 여러분 삶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쾌고 감수 능력도 있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와 내재적 가치를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 레건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싱어는 공리주의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사람의 의무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용어가 있어요. 도덕적 주체 혹은 도덕적 행위 주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체라는 이름이 붙은 걸로 삶의 주체를 아까 배웠고 여러분 그죠? 도덕적 지위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헷갈려 하는데 도덕적 주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도덕적 판단을 내려서 그렇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선한가 악한가 판단을 내려서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른 행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그래서 이거는 사람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 여러분 이 도덕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야. 그치? 요 도덕적 지위랑 도덕적 주체라는 말은 달라요. 도덕적 행위 주체 이렇게 하면 더 이제 구체적이 되는데 여러분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인간뿐이죠. 여러분 레건도 싱어도 여러분 그 동물이 도덕적 주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행위 주체라고는 하지 않아요. 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예요. 그죠? 도덕적 무능력자야.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봐요. 그죠? 그렇지만 싱어와 레건이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본 거지. 쾌고 감수 능력과 삶의 주체라는 이유로. 그치? 그렇지만 이 둘도 여러분 도덕적 행위 주체는 사람, 인간뿐이다라고 봤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고 이 프린트 반복해서 잘 보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어요.